제 이름은 박인환, 올해로 69입니다.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아마 성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25에 시작한 공직 생활,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요령을 피우지도 부정한 것에 눈길을 한번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길을 걸었고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의 훈장을 받았을 때 제 곁에는 아내와 다 큰 아들 하나 그리고 약간의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그 퇴직금은 제 평생의 땀과 아내의 인내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들고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과 잿빛 하늘에서 벗어나 흙냄새와 새소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남은 노후 자금을 전부 털어넣어 아담한 펜션, 산울림을 열었습니다. 산의 울림이 우리 마음에 평화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지요. 새벽의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마다 달큼한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솟아오를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그 빛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펜션 주변을 돌며 밤새 별일은 없었는지 살피고 아내는 작은 텃밭으로 향합니다. 상추, 깻잎, 고추, 오이 아내의 손길이 닿은 것들은 어찌나 실하게 자라는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오시는 손님들은 쌈 채소 좋아하려나? 호미를 든 채 허리를 펴며 묻는 아내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대로 된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 없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텃밭을 가꾸고 손님들에게 갓 딴 채소를 나눠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좋아하고 말고 당신 손맛 들어간 건데 뭔들 맛이 없겠어. 제 칭찬에 아내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며 다시 허리를 숙입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40년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며 자연의 순리대로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방을 청소하는 것은 고단하기보다 정겨웠고 그들이 사장님 잘 쉬다 갑니다. 채소 정말 맛있었어요 라는 인사를 남길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뿌듯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에덴 동산은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막 텃밭에서 딴 오이를 우물가에서 씻어 한 입 베어 무는데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하나뿐인 아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도 평일에 아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들. 웬일이냐?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별일 아니고요. 그냥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제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곁에서 제 표정을 살피던 아내도 하던 일을 멈추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말을 해봐. 장모님이요. 두 분이 좀 다투셔서
머리 좀 식히실 겸 며칠 펜션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사돈. 그 단어가 제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방금 전까지 느껴지던 오이의 상큼함이 순식간에 쓴맛으로 변했습니다. 눈앞에 푸르던 산이 잠시 잿빛으로 보이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와는 결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사업으로 일군 부와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말끝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이라는 표현을 습관처럼 쓰는 이들이었죠. 아들의 결혼식 날 그들이 우리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워낙 완강하셔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내와 장인, 장모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를요. 아들의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울림에 그들이 온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이미 낯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도망쳐온 이유 중에는 어쩌면 그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 제가 다 말씀드려 놨어요. 며칠만 조용히 쉬다 오실 거라고. 아들의 애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아비된 도리로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으스러진들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돌처럼 굳어있는 아내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알았다. 오시라고 해라. 방은 제일 좋은 곳으로 비워두마. 제 대답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펜션 주위로 흐르던 생기 넘치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는 소리만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생각해야지. 사돈들 오시면 당신이 아끼는 텃밭 채소로 맛있는 거나 잔뜩 해드리자고.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등 뒤로는 여전히 강원도의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산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에덴 동산에 곧 불청객이 도착할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인내심을 시험하는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난 뒤 우리 부부의 에덴 동산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고 텃밭을 돌보는 손길에도 이전과 같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돈이 머물 가장 좋은 방, 평소에는
가장 비싼 값을 받는 하늘채를 비우고 청소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산의 맑은 공기를 채우고 가장 뽀송한 이불을 꺼내 깔면서도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신성한 제단에 불경한 제물을 올리기 위해 준비하는 사제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의무감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애쓰지 마시오. 그냥 며칠 쉬다 가는 손님이라 생각하면 제 위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마른 걸레질에 더욱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수만 마디의 원망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로 아내의 웃음을, 우리 부부의 평화를 저당 잡힌 기분이었습니다.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산골의 정적을 찢으며 요란한 엔진 소리가 펜션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펜션의 자갈 깔린 마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돈 부부의 모습은 마치 이곳의 풍경을 심사하러 온 감정평가사 같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런 산골짜기에서 고생이 많으시네. 사돈어른 김갑수 씨가 과장된 몸짓으로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고생이라는 단어에 담긴 미묘한 동정과 무시의 뉘앙스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어지는 얼굴 근육을 애써 움직여 웃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돈.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어머, 여긴 공기가 좋긴 한데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마트 같은 건 어디 있어요? 사부인 이예숙 씨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주위를 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편의시설의 부재만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굳은 얼굴로 겨우 목례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늘채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사부인의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이 이게 뭐예요? 생각보다 좁네. 그리고 텔레비전은 왜 이렇게 작아?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것 반도 안 되겠네. 침대도 딱딱하고 아이고, 내 허리야. 사돈, 우리 온다고 신경 좀 쓰신 거 맞아요? 사돈 어른이 침대에 풀썩 주저앉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며칠간 정성을 다해 쓸고 닦은 공간이 그들의 몇 마디 말에 먼지 쌓인 창고처럼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들의 지친 얼굴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며칠만 참아 주십시오. 시골이라 뭐든 부족합니다. 제 대답에 사돈 어른은 참아봐야지 어쩌겠어. 우리 사위 부모님 댁인데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투였습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사돈들 오시면 대접하려던 것들을 하나둘씩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쌈 채소와 직접 담근 장아찌, 구수한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끓인 냉이 된장찌개,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두부 가게에서 사온 손두부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우리 부부의 자부심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을 본 사돈 부부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니 사부인, 저녁상이 이게 다예요? 고기 한 점이 없네. 사부인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풀만 먹으러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하다못해 삼겹살이라도 구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돈, 너무 무심하시네. 사돈 어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아내의 가슴에 똑바로 꽂혔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 손님을 치르며 음식 솜씨로 칭찬만 받아온 아내였습니다. 그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자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풀떼기라는 한마디로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사돈어른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소? 사돈, 우리 사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렇게 펜션 차리고 편하게 사시는 거 아니요. 그럼 사돈이 오면 이 정도 대접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돈이라니요. 이 펜션은 제 퇴직금, 제 인생을 바쳐 마련한 곳입니다. 아들에게 손 한 번 벌린 적 없이 살아온 제 삶 전체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옷자락을 잡아 끄는 아내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참으세요.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고함을 간신히 목구멍으로 다시 삼켰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는 차를 몰아 읍내 정육점까지 나가 가장 비싼 한우를 사와야 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자기들끼리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끝내 수저를 들지 않았고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억지로 몇 술띠 다 말았습니다. 그날 밤 사돈 부부가 차지한 하늘채에서는 밤늦도록 텔레비전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안방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평소에는 정겹게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마저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런 위로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것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가정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저는 제 아내를 그리고 제 자신을 끝없는 굴욕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에덴 동산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돈 부부가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펜션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좀먹고 영혼을 갉아내는 보이지 않는 독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을 지켜온 삶의 규칙과 예의는 그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펜션 마당을 서성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늘채 앞 데크에
밤새 그들이 마신 술병과 과자 봉지, 담배꽁초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다 남은 컵라면 그릇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같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님들이 퇴실한 후에나 볼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이었습니다. 제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그것들을 치우고 있을 때 사돈 어른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부지런하시네. 그거 좀 이따가 치우지 뭘 벌써부터. 그의 태어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개념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그의 집이 아니라 엄연히 돈을 받고 손님을 받는 영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펜션을 자신의 소유물 혹은 마음대로 어지럽혀도 되는 별장쯤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아내가 쌀을 씻는 손길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칼질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워졌는지를. 아내는 자신의 분노를 소리 없는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차 2대가 펜션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녀 4~5명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내렸습니다. 여기가 자네 사돈이 하는 펜션인가? 이야, 경치 좋네. 김 사장, 덕분에 우리가 이런 데도 와보네. 사돈 어른은 마치 펜션의 주인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내 말했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라고. 오늘은 내가 한턱 쏘는 거니까 마음껏들 놀다 가라고. 저는 그 상황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은 우리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주말이라 예약 손님들로 붐비는 시간에 말입니다. 사부인은 이미 그들을 위해 펜션의 공동 바비큐장을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수치랑 그릴 좀 빨리 가져와요.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사돈 어른에게 다가가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예고도 없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돈 어른은 제 어깨를 툭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에이, 사돈도 참.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내 친구들이 그냥 친구들이요? 다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사돈네 펜션 홍보도 해줄 겸해서 부른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까지 합세했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가 와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사장님이 좀 융통성이 없으시네. 저는 순식간에 여러 사람 앞에서 융통성 없고 속 좁은 펜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어봐야
저만 우스워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서서 창고로 향했습니다. 쑥과 그릴을 꺼내는 제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 마당은 사돈 친구들의 술판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확성기까지 동원해 노래를 불렀고 고성을 지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다른 객실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들에게 다가가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놀러와서 분위기를 깨냐며 제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결국 한 손님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숙박비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소중한 공간이, 우리의 생계가 정체 모를 사람들의 무례함에 의해 속절없이 망가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광경을 주방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술판이 끝나고 그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을 치우고 안방으로 들어온 제게 아내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우리 아들 이혼 막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순하게만 살아온 아내의 입에서 나온 날 선 말들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하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러다 우리 둘 다 병나겠어요. 저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이 펜션이 예전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이미 더럽혀졌는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아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아내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아내의 등을 쓸어내리는 제 손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고 그 대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아들을 위한 희생에도 분명한 한계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부부의 삶을, 우리의 존엄성을 짓밟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사돈 부부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무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이곳은 당신들의 별장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 부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아내의 눈물과 절규는 제 심장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뒤척이며 내일 아침 사돈 부부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수십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것이 제가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부부의 삶이 침해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새벽동이 트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밤새 들끓던 머리를 조금은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어젯밤의 광란이 남긴 흔적들이 여전히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사돈 부부가 자신들의 만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이야기의 명백한 증거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하지만 제 단호한 결심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 차 서준이 차 아니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펜션 입구로 들어서는 차는 분명 제 아들 서준의 것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뒷좌석에는 어린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보러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젯밤의 결심, 사돈에게 쏟아내려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아들 부부 앞에서, 그것도 어린 손녀 앞에서 사돈과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가정을 지키려던 제 노력을 제 손으로 부수는 꼴이었습니다. 이런 어서 치워야지. 저는 허둥지둥 빗자루를 들고 마당의 쓰레기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다급하게 밖으로 나와 저를 도왔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들 부부가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범죄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왜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필사적이어야 하는가? 차가 마당에 멈춰서고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외치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분명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어요? 아들 서준이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멋쩍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늘채에서 나온 사돈 부부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사위, 어서 와라. 언제 그랬냐는 듯 사돈 부부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인자하고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생 많았다며 등을 토닥였고 사돈 어른은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장인 장모 보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저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 폐 많이 끼치진 않으셨죠? 워낙 활동적이신 분들이라. 며느리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사돈 어른들 계셔서 오히려 든든하고 좋았단다. 적적하지도 않고. 아내의 거짓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자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돈들 덕분에 우리도 심심하지 않고 좋았지.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들 부부 앞에서 행복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그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우리 부부를 챙기는 척을 했습니다.
사부인, 힘드실 텐데 아침 준비는 제가 도울게요. 사돈, 어제 친구들 때문에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좀 과했네요. 그들의 위선적인 사과와 친절은 역겨웠지만 아들 부부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부모님과 장인, 장모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하루는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쓴 채 서로에게 상냥한 말을 건넸고 거짓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손녀를 끼고 돌며 세상에 둘도 없는 자상한 외조부모 행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펜션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별일 없는 거지? 아들은 잠시 하늘을 보더니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아요. 장인, 장모님도 여기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준비했던 모든 말을 다시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것은 아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것밖에 되지 않을 터였습니다. 아들의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돈 어른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위가 왔으니 내가 특별히 읍내에 나가서 회라도 한 접시 사오겠네. 다들 기다리시게. 그는 서준에게 보란 듯이 지갑을 꺼내 보이며 펜션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나고 잠시 흐른 정적. 며느리는 아내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서준은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자니 이 모든 것이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헛된 희망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읍내에 나갔던 사돈 어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서준이었습니다. 네, 카드를 정지시켰다고요? 왜요?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돈 어른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이 횟집에서 술을 드시고 지갑을 잃어버리셨답니다. 그래서 제 카드로 계산을 하려 했는데 아내가 카드를 정지시켜 놔서 지금 횟집 주인이 장인어른을 붙잡고 있답니다.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술만 드시면 돈을 너무 함부로 쓰셔서 제가 잠시 정지시켜 둔다는 걸 깜빡했어요. 결국 그 수습은 온전히 제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서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차를 몰아 읍내로 향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임시방편으로 덮어놓은 위태롭기 짝이 없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제 아들이 그리고 우리 부부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손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우리의 희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위태로운 평화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둠 속에서 제 마음은 다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펜션에는 다시 우리 부부와 사돈, 네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위태로운 평화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들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며칠간의 잠잠함은 다가올 폭풍을 위한 숨고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 바로 여름 성수기에 맞춰 우리를 덮쳤습니다. 7월 말 강원도의 산은 짙은 녹음으로 절정을 이루었고 계곡물은 시원한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우리 산울림 펜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말 예약은 모두 마감되었고 평일에도 빈 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성수기 한 철의 수입은 비수기 몇 달의 적자를 메우고 우리 부부의 겨울 양식이 되어주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예약 장부를 확인하며 이 고단함이 곧 보상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사돈 부부는 이 바쁜 시기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들은 펜션을 자신들의 여름 별장으로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어슬렁거리며 나와 다른 손님들의 아침 식사를 기웃거렸고 오후에는 가장 좋은 계곡 자리를 독차지하고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해둔 파라솔과 의자는 오롯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사돈, 이 자리는 예약 손님들이 쓰셔야 하니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사돈 어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손님들한테는 다른 데 가서 놀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남이요? 가족이 먼저지. 그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다른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손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잠시 와 계셔서.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얼굴은 수치심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손님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와 사돈 부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펜션의 평판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건은 금요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하늘채에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입실하기로 예약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했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펜션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들을 위해 평소보다 더 정성껏 방을 청소하고 텃밭에서 갓 딴 꽃을 작은 화병에 꽂아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 시간이 다 되도록 사돈 부부가 하늘채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방을 자신들의 전용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며 사돈, 곧 손님이 오십니다.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약 손님인 젊은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색이 되어 그들을 맞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하늘채로 달려가 문을 거의 두드리다시피 했을 때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사부인이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요? 사람 쉬는데. 사돈, 손님이 오셨다니까요.
당장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제 다급한 외침에도 사돈 어른은 방 안 소파에 누운 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뭘 그렇게 서두르나. 손님들한테는 다른 방 주면 될 것 아니요. 이 방은 우리가 찜했으니 앞으로는 예약받지 말라고. 그 순간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사돈집 안방인 줄 아십니까? 이건 엄연한 영업 방해입니다. 제 고함에 사돈 어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영업 방해? 이보쇼, 박사돈. 우리가 여기 공짜로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할 판에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누가 먹여주고 재워달라고 했습니까? 제발 좀 나가달란 말입니다. 우리의 언성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예약 손님인 젊은 부부가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당혹감과 불쾌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젊은 남편이 참지 못하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쉬겠습니까?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예약금은 당연히 돌려주셔야겠고요.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펜션 주인인 제게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예약금의 2배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죄였습니다. 젊은 부부는 씁쓸한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고는 말없이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가장 비싼 방의 손님을 제 손으로 내쫓은 셈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사돈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됐네 뭐. 시끄럽게 굴더니만. 덕분에 우리가 이 방 편하게 쓰게 됐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들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사돈 부부는 제 눈빛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얼굴을, 그리고 그들 뒤로 보이는 하늘채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우리 부부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약탈자에게 점령당한 폐허이자 제 자존심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 구석에 앉아 홀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술잔을 채울 때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인내가 어째서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결과로 돌아왔는가.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혼잣말이 공허하게 창고 안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 그 명분은 이제 너무나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 명분을 위해 저는 아내의 웃음을 잃었고, 손님들의 신뢰를 잃었고, 마침내 제 자신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억눌렀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인생을 망가뜨리느냐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발목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주병을 든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채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제 패배를 조롱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을 오랫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결이었습니다. 성수기 주말에 소동이 있고 난 며칠 후 펜션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혼자 마신 소주는 제게서 무언가를 앗아가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체념과 분노가 뒤섞인 아주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돈 부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조차 제게는 사치스러운 감정 소모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오랜 가뭄으로 바닥까지 말라붙은 저수지 같았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 사돈 부부와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묵은 그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향한 경외나 굴복으로 착각한 듯 했습니다. 우리의 침묵을 자양분 삼아 그들의 오만함은 더욱 기괴한 형태로 자라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들의 만행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은 펜션의 모든 객실이 꽉 찬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바비큐장마다 손님들이 숯불을 피우고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님들의 주문에 맞춰 쌈채소를 내가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고단함 속에서도 저는 잠시나마 펜션 주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돈어른이 하늘채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바비큐장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이내 우리 부부가 사용하는 작은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박사돈, 오늘 손님들 많아서 좋은 고기 많이 들여놨겠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정육점에서 특별히 주문한 마블링이 선명한 최고급 한우 등심과 갈비살이 손님별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펜션의 프리미엄 바비큐 세트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오호, 이거 좋네.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야겠어. 사돈어른은 마치 자기 집 냉장고에서 반찬거리를 꺼내듯 가장 두툼하고 좋아 보이는 한우 등심 2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돈어른, 그건 손님들께 나갈 겁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냉장고 안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지. 와인은 어디 있나? 그는 주방 한쪽에 있는 와인 셀러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큰맘 먹고 장만해둔 손님들의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한 고급 와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가장 비싼 칠레산 레드 와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면 되겠군.
그의 손에 들린 고기와 와인은 단순히 비싼 음식과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펜션의 약속이자 신뢰였습니다. 손님들은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 펜션의 특별한 서비스를 예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강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제 목소리에 실린 분노를 아내도 느꼈을 겁니다.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사돈 어른의 손에 들린 고기와 와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제 살기 어린 눈빛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돈,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손님들한테는 다른 고기 주면 될 것 아니오.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펜션의 물건일 뿐만 아니라 손님들과의 약속입니다. 사돈께서는 그 약속을 훔치려 하고 계신 겁니다. 훔친다는 말에 그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뭐, 훔쳐? 이 사람이 정말 사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지금 누구한테 도둑놈이라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에 주방 입구에 서 있던 몇몇 손님들이 흠칫하며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또다시 저는 손님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 이길 수 없다. 이 사람은 상식과 예의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고기와 와인을 들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하늘채 앞 개인 테라스에서 그들만의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고급 한우가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냄새가 펜션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게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평범한 삼겹살과 목살을 굽고 있는데 오직 그들만이 최고급 한우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란듯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사돈 덕에 우리가 공짜로 호강하네. 이 집 고기는 우리가 다 먹어줘야 해. 이게 다 우리 사위 덕분이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펜션 뒤편 아내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텃밭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살며 이렇게까지 무력하고 비참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때 아내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방금 딴 듯한 풋고추와 상추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바구니 속 채소를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텃밭까지 망가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나야 할까 봐요. 아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꿈을 담아 일군 이 에덴 동산을 저런 약탈자들 때문에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그들만의 최후의 만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텃밭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빼앗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떠날 필요는 없어.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저 자신도 그때는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희생과 굴욕의 연쇄를 제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 되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입니다. 그들의 만찬은 진정한 의미의 최후의 만찬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찬란한 불빛을 응시하며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 마당은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범한 손님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한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 하늘채 앞에서는 사돈 부부의 탐욕스러운 만찬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와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는 마치 우리 부부의 굴욕을 자축하는 축포처럼 느껴졌습니다. 텃밭 구석에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묵묵히 다른 손님들의 시중을 들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하늘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관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어떻게 끝장나는지 똑똑히 지켜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사돈 부부의 술잔은 쉴 새 없이 채워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사돈 어른은 와인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마치 연설이라도 하듯 주변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펜션이 네 집 건지 아시오? 바로 내 사돈댁이요. 그리고 내 사위가 바로 이 집 아들이란 말이요. 몇몇 손님들이 어색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그 반응에 고무된 듯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션은 반은 내 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안 그런가, 박사돈? 그는 저를 보며 기름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그는 잔뜩 취한 목소리로 결정적인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션 나중에 우리 딸 앞으로 해줄 거지? 응? 내가 이렇게 와서 관리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한 찰나의 정적. 사돈 어른이 발을 딛고 있던 바비큐 그릴 바로 아래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장작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시커먼 것이 사르륵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목격했다던 이 산의 터줏대감이라는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따뜻한 숯불의 온기와 진동하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수십 년 묵은 잠에서 깨어난 것일까요? 녀석의 몸은 어른 팔뚝보다 굵었고 검은 비늘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우리 부부조차 처음 보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다른 손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사부인이었습니다. 와인잔을 채우려 허리를 숙이던 그녀의 눈이 자신의 발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생명체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꺄악! 사부인의 비명은 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리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쏟아지며 마치 피처럼 번졌습니다. 그녀의 비명에 술이 확 깬 사돈 어른이 왜 그래? 여편 내가 라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눈에도 마침내 그것이 보였습니다. 흐어? 뱀이다. 독사다. 사돈 어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걷어차며 넘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구렁이는 위협을 느꼈는지 거대한 머리를 쳐들고 쉬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테이블 위로 거대한 몸을 미끄러뜨려 올라갔습니다. 최고급 한우 등심이 담겨 있던 접시 위로 구렁이의 시커먼 몸뚱이가 다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재물을 받는 거대한 이무기 같았습니다. 그 초현실적인 광경에 사돈 부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 고기, 내 한우, 저리 가, 이 괴물아. 사부인은 넘어진 채로 기어가며 손에 잡히는 집게를 구렁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집게는 구렁이의 단단한 비늘에 맞고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사람 살려. 뱀이 사람 잡는다. 사돈 어른은 아내를 버려두고 네 발로 기다시피 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맨발인 것도 잊은 채 펜션 마당의 날카로운 자갈밭을 가로질러 비명을 지르며 주차장 쪽으로 내뺐습니다. 그야말로 대환장 코믹 호러쇼였습니다. 사부인 역시 남편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여보, 같이 가. 를 외치며 엉망이 된 옷차림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번쩍이는 외제차에 허둥지둥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거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자갈에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리고 차는 미친 듯이 펜션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든 일이 불과 12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사돈 부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엎어진 테이블과 깨진 식기,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여전히 위험을 뽐내고 있는 거대한 구렁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정적이 흐른 후 누군가 와하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과 함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끙끙 앓으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단 한 마리의 뱀에 의해 너무나도 허무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의 개입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심판일까요? 저는 천천히 구렁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녀석은 저를 잠시 경계하는 듯 싶더니 이내 별다른 위협이 없음을 깨닫고는 테이블 위에서 사르륵 내려와 왔던 곳 장작더미 아래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저는 녀석이 사라진 어둠을 향해 저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녀석아. 그 순간 제 곁으로 다가온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눈물 대신 기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랜만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헛웃음이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통쾌함에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웃음소리는 사돈 부부가 남기고 간 처참한 만찬의 흔적과 그들을 쫓아낸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돈 부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 펜션에는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구렁이가 남긴 아수라장은 마치 한바탕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습니다. 엎어진 테이블, 깨진 와인병, 흙과 음식물이 뒤섞여 엉망이 된 바닥. 하지만 그 처참한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하다는 듯한 묘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의 목격자였으니까요.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하나뿐인 아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아들의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장인, 장모님한테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뱀을 풀어서 두 분을 죽이려고 했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아들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라. 내가 뱀을 푼 게 아니다. 그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났을 뿐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 다 기절초풍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시고 아버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장인 장모님이 어떤 사람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이냐? 제 질문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거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은 안다만 그 때문에 내 부모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 이제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설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명백했고 이제 공은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엉망이 된 바비큐장을 치웠습니다. 깨진 유리를 쓸어 담고 엎질러진 음식을 닦아내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끔찍한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사람들이 짓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펜션에 계셨던 다른 손님들 몇 분과 통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제 문제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골마 터진 상처는 언젠가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내가 힘들게 내린 결정이겠구나. 아니요, 아버지. 진작 내렸어야 할 결정이었어요. 더 이상은 제 자신을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어른이 된 듯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심한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말입니다. 그 후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사돈 부부는 자신들이 남기고 간 짐을 찾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펜션 근처에는 다시는 얼씬거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는 아내와 함께 그들이 남기고 간 짐들을 마당 한가운데에 쌓아두었습니다. 값비싼 옷까지 쓰다 만 화장품, 골프채, 그들의 허영과 욕심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조용히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지난 몇 주간의 악몽 같던 기억들을 함께 삼켜버리는 듯 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다 이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아내가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저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각이 아니라 낡고 병든 과거를 떠나보내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난 후 펜션에는 다시 예전의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펜션 마루에 나란히 앉아 멀리 펼쳐진 산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펜션 지붕 위로 무언가 길고 미끄러운 것이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그날의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녀석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유유히 다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자 수호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연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녀석을 보고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녀석 우리한테 인사하러 왔나 봐요. 저 역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저 구렁이는 정말로 이 에덴 동산의 심판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는 이들을 벌하는 존재. 우리 부부에게는 예기치 못한 구원자였던 셈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서로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상처와 아픔이 그 온기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얼굴에 비로소 가식이 섞이지 않은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의 에덴 동산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와 결단을 통해 스스로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자식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것임을 말입니다. 지붕 위의 구렁이는 따스한 햇볕 아래서 평화롭게 잠이 든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배경으로 우리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이 고요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산골의 한 노부부가 겪어야 했던 쓰라린 인내의 시간과 예기치 못한 통쾌한 반전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방패 삼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부모의 마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답답함과 서름에 깊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의와 인내가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속 구렁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는 부당함을 끊어낼 예기치 못한 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 스스로가 그 구렁이가 될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겠지요. 결국 모든 관계는 존중이라는 땅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평온한 삶을 지켜낼 권리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말년의 지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깊이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